그래서 오늘 이제 부장은 수학자이자 신비가 정신분석가로서의 기운에 대한 건데요. 앞에 이제 그 서론에 보면은 이제 선생님들 발제문에 보시면 한 하나, 둘, 세 번째 줄 정신증 환자들이 여기를 좀 볼게요. 그래서 정신증 환자들이 유아 시절에 적절히 담는 엄마와 함께 수사적 동일시를 사용하는 정상적인 기회, 대인관계적, 의사소통적, 이 기회를 박탈당한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주목한 것은 그의 논문 오만에 대하여와 연결에 대한 공격들에서였다.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은 그 전에 이제 수사적 동일시를 하나의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적인 요소로 보기보다는 어떤 무의식적인 어떤 그 상호주관적인 관계로까지는 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비오는 이거를 대인관계, 의사소통, 상호주관적인 부분으로 더 발전시켰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배웠는데, 그 논문들은 오만에 대하여 연결에 대한 공격들에서 이제 주로 다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1번 보시면 배타적으로 무의식적인 전능 환상으로서의 클라인의 투사적 동시 개념은 유아와 엄마 사이에 정상적인 정서적 의사소통으로서의 투사적 동시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무의식 전능 환상에서 멜라니 클라인이 봤다면 이제 기호는 정상적인 정서적 의사소통으로까지 확대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비호는 정신증의 핵심적인 병인을 방해하는 대상이라는 그의 개념에서 찾았는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그의 작업 안에서 살인적이고 과잉도덕적인 초자아가 되었다. 그래서 방해하는 대상을 이렇게 도덕적인, 살인적이고 과잉도덕적인 초자아로 보았다라는 거고, 그 밑에 보면은 이 독이 있는 괴물 같은 대상은 엄마를 향한 유아의 최초의 적대감으로, 그리고 담아주지 않는 엄마, 유아를 미워하는 엄마, 역투사하는 엄마의 이미지에 대한 보조된 경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유아가 엄마와의 관계에서 담기지 못하고 또 엄마가 역투사했을 때 그런 어떤 방해하는 대상으로서였던 병인이 정신증을 또 유발하는 그런 이렇게 원인으로 이렇게 작용했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비호는 방해하는 대상의 독성 있는 영향력과 나란히 정신증 환자는 유아기 동안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유난히 좌절을 잘 견디지 못하며 따라서 젖가슴 없음이라는 모성적 부재의 공간을 기대를 위해 열린 상태로 남겨두는 대신 부정적인 시연과 증오스러운 내적 대상으로 구체화하고 채운다고 가정했다. 그래서 이 아까 말한 우위에 있는 방해하는 대상이 정신증을 유발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아이는 이제 유아가 빈 젖가슴을 이제 견디면서 다시 그 젖이 돌아올 거야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게 좌절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인데, 이제 이런 독성이 방해하는 독성이 있을 때 이제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빈젖을 보고 그냥 포기를 한다던가 기다리지 못한다는. 그 네 번째는 담는 것, 담기는 것 개념은. 잠깐 질문이는데요. 그 방해하는 대상이 영어로 뭔가요? obstructive object예요. Obstructive object. obstructive object라고 하는 건 우선 좀 쉽게 생각하면 뭘로 느껴져요? obstructive object는? 거절당한 대상? 여기서는 어떠면은 치매적인 환경을 얘기하겠죠. 치매적인. 방해하는 대상이니까. 그건 꼭 치매적이라고, 여기에는 같은 용어를 쓰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지만 아이를 만족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침해하는, 그래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가 발현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대상이다 얘기죠.
아이의 트루 셀프가 자라날 수 없도록 하는 엄마라는 얘기죠. 그 아이를 컨테인해 주어서 아이의 오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발달 촉진적인 엄마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오히려 방해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가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교수님, 예를 들면 원할 때 아이가 원할 때 주지 않고 원하지 않을 때 또 통제하거나 뭔가 개입하고 뭐 이런 건가요? 그래, 원하지 않을 때 젖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는 지금 젖 먹을 상태가 아닌데 엄마로서는 그래서 여기서 매칭이 잘 안 되면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는 지금 젖을 먹을 수 없을 만큼 배가 부른데 여기다 자꾸 젖을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는 젖을 많이 먹여서 애를 도와준다고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를 침해하고 방해하는 엄마죠. 그렇게 되면. 아, 예. 네.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방해가 침해를 되는 그렇죠. 이 방해하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탁식하다는 얘기. 이게 바로 질병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유독한 엄마죠. 그렇게 되면 독성 있는. 아, 네네. 예. 그리고 여기서 젖가슴이 없다고 하는 개념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의미겠어요? 보통 아이들은 견뎌낼 힘이 있잖아요. 엄마가 없으면 엄마가 돌아올 거야. 엄마가 지금은 없지만 엄마가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고 한다면 아이는 정상적인데 근데 이 엄마는 돌아오지 않는 엄마야 라고 느낀다면 그래서 이게 그냥 노브레스트라고 하는 것 젖이 젖가슴이 없다고 그 젖가슴이 없는 스페이스 자체를 희망의 스페이스로 하고 기다리고 있는 아이로서는 정상적으로 발육이 되는데 이 노브레스트 자체를 콘크리트하게 이제는 더 없다고 본다는 거죠. 없는 것을 없는 것으로만 보는. 그러니까 네거티브 리얼라이제이션 부정적인 실현이다. 이미 이것으로 끝이 났다고 보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젖은 없어. 그래 그 대신에 거기에 hateful internal object instead of being able to allow the space of the no breast.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브레스트가 없는 이 공간을 스페이스를 허용할 수 있으면 다시 이 브레스트가 돌아올 수 있는데 이걸 허용하지 못하고 여기에 아주 증오스러운 내적 대상으로 채워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스페이스를. 그 나쁜 대상으로 그 자리를 채워버리면 다시 브레스트가 돌아올 게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아마 번역한 부분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젖가슴이 없음이라는 모성적 부재의 공간을 기대를 위해 열린 상태로 남겨두는 대신 부정적인 실현과 증오스러운 내적 대상으로 구체화하고 채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 아주 비혼적인 아주 굉장히 날카로운 어떤 관찰이죠. 보통 아이는 이 엄마의 젖가슴이 없을 때 이 젖가슴이 돌아온다고 그 스페이스를 열어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 부재를 견뎌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부재의 공간 자체를 어쩌면 그건 희망의 공간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거 자체를 네거티브 리얼라이제이션은 이미 이것은 더 이상 다른 옵션이 없는 것,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부정적인 실현이라고 느끼고 그거 자체를 증오스러운 내적 대상으로 구체화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적 대상이 형성이 돼요. 나쁜 내적 대상으로 그 자를 메워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사이카틱한 사람들이 배드 아브젝트로 우리 시달리는 이유가 이건 이미 콘크리트화해서 구체화돼서 다시 엄마가 돌아갈 그 스페이스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는 엄마가 돌아와도 그 엄마를 못 만난다는 얘기가 돼. 이렇게 돼버리면. 엄마의 젖가슴이 다시 와도 그 젖가슴은 이미 나쁜 젖가슴으로 콘크리트하게 채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 스페이스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스페이스가 remain open to expectation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부재이지만 부재 속에서는 무언가 지금 없는 것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 expectation에 열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이건 유아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무언가 우리가 갈망하는 대상이 없을 때 나에게 희망이 없어. 이제는 네거티브 리얼라이제이션 이걸로 해서 끝이 났다고 부정적인 상황이 다 끝이라고 보고 거기에서는 아주 나쁜 내적 대상으로 이걸 채워버린다고 한다면 그 희망을 둘 자리가 expectation 기대를 둘 자리를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데 지금 이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죠. 나를 지켜주는 사회나 국가가 없어졌다고 느낄 수 있죠. 나를 보호해줄 어떤 인바이러먼트 나를 보호해줄 사회나 국가가 없다고 느껴버린다면 이미 이거 우리가 망한 거야 라고 네거티브 리얼라이제이션이 생기죠. 이미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 세상은 끝이 났어. 자, 이 바이러스가 왔을 때 나를 보호해줄 대상은 이미 없는 거야 라고 결론이 나버리면 거기는 희망이 없죠. 노 익스펙테이션이죠. 희망이 올 곳이 없고 그러면 나쁜 대상이야. 내 주위에 있는 건 다 나쁜 이게 사회도 국가도 다 괴물이다. 이 상황에서 이런 심리 상태가 계속된다면 우리가 사이카틱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힘들어도 나를 보호해주는 대상이 지금은 없지만 내가 지금 어떤 면 마스크 한 장을 사기 위해서 2시간 기다렸는데 또 없어. 정말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노 익스펙테이션으로 딱 가버린다고 한다면 이때 나쁜 내적 대상으로 거기서 종결이 돼버리죠. 그러면 다시는 난 줄도 쓰지 않을 거야. 줄을 쓰지 않으면서 이분은 더 이상의 희망을 버린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유아의 발달 과정이지만 우리의 임상 과정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과정이기도 하죠. 우리가 희망을 놓아버린다고 한다는 것은 네거티브 리얼라이제이션이죠. 부정적인 것이 이미 실현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없는 곳에 돌아올 어떤 것, 실현될 어떤 미래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희망이 있는, 기대가 있는 삶인데 이 기대를 접어버린 삶은 더 이상 발달할 수 없는 이런 상태, 그 사람의 심리적으로나 영성적으로 더 성장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계속 갈까요? 예. 네, 그 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 부연 설명이 잘 된 것 같아요. 담는 것, 담기는 것 개념은 정신분석의 새로운 표시물이 되었고 모든 유아는 정서적으로 적절하게 담기는 경험을 할 자격이 있다는 보증서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것은 볼비의 애착 또는 유대 개념과도 유사하다. 그래서 담는 것, 담기는 것도 비운의 업적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비오는 정신증 환자들이 생각하거나 느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러니까 정신증 환자들은 생각하거나 느낄 수 없다고 봤어요. 비오는. 그래서 왜 그런지를 또 발견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정서적 고통을 느끼도록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나중에 그들이 왜 잠을 잘 수 없는지, 그 결과 잠자는 것과 깨어있는 것을 구별할 수 없고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구별할 수 없는지에 숙고했다. 네, 정신증 환자들은 보통 정서를 대면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예 느끼지 않고자 그렇게 방어를 하는 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신적 이모셔널 페인, 정서적인 고통을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안 만나는 거죠. 음, 자기를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하거나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네네. 비혼은 이렇게 봤다는 거고, 근데 이제 비혼이 이제 수학자이기도 했는데요. 수학자, 심리가, 뭐 정신분석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왜 비혼을 수학자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쭉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은 비혼이 사고의 과학적 측면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프로이트처럼 정신분석을 과학적으로 존경받는 분야로 만들고 싶었다고 하고요. 다양한 정신분석 학파들 사이에 심한 불일치에 대한 그의 유감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뭔가 객관적으로 과학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객관적인 어떤 그 결과로 누구나가 동의할 수 있어야 되는 어떤 가설이나 추측에 대한 결과물들이어야 되는데 너무 정신분석 학파들이 너무 이제 불일치하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과학적이 되고자 수학자가 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표준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네. 그 스탠더다이제이션이라는 게 한국에도 KS 마크가 있고 미국도 AS라는 게 있고 어쩌면 브리티시 스탠다드라고 해서 BS가 있고 이게 뭔가가 우리 상품이나 어떤 우리의 어떤 머티리얼들도 집을 지을 때 창문 규격 어쩌면 모든 것들이 규격이 있으면은 나중에 이걸 다른 사람이 작업을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규격화 돼 있지 않으면은 창문을 달 때 옛날에 KS나 AS가 없는 상태에서 창문은 어때요? 집 짓는 사람이 그때그때 자기 마음대로 이게 내 창문 좀 키울까? 다 달라요. 다 다르죠? 그러면은 이 창문을 교체할 때 그냥 창문 하나 사다 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새로 그 창문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규격품이 같으면 공장에서 생산한 것들을 갖다 리플레이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누구나가 쉽게 그 작업을 해낼 수 있는데 지금 정신분석 분야에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바벨탑처럼 되어 있다는 얘기죠. 서로 얘기를 하지만 서로 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상황이죠. 표현 방식이 서로 달라서 상대방의 표현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문제는 심각해요. 정신분석의 자아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대상관계 이론가들이 얘기하는 것 대인관계 이론가들이 얘기하는 거가 각각 표현 방식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서로 달리 얘기하고 있을 때 같은 것을 얘기하는지도 잘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정신분석 문헌들의 많은 한계가 셀프 사이칼라지스트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대부분 셀프 사이칼라지스트 같은 학파에 속한 사람들의 글만을 대부분 인용을 해요. 자아심리학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서로 학문이 교류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쩌면 이 비혼이 큰 뜻을 품고 이게 정신분석의 세계에도 표준화를 좀 하고 싶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툴을 매스메티컬한 메서드를 도입하려고 하셨는데 그것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가 쓴 논문 경험에서 배우기 정신분석적 요소들 변형 이제 이 논문들에서 과감하고 심오한 수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는데 이제 용어들을 그가 이제 쓴 용어들을 보면 요소, 기능, 항구적 결합, 실험, 요인, 경직된 움직임, 변형 등에 관한 이제 용어들을 썼고요. 근데 여기서 심오하다는 표현이 있는데 심오하다는 영어로는 무슨 심오하다는 말의 원래 의미 속에서는 굉장히 난해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난해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개념들을 썼다는 얘기였어요. 네. 레컨다이트라는 용어를 썼는데 굉장히 잘 안 쓰는 용어였네요. 레컨다이트 그 용어 자체도 어려워요. 근데 굉장히 난해하다는 얘기예요. 음. 자, 얼마나 난해한지 그 같은 용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난해할 뿐만이 아니라 잘 명료하지 않다예요. 근데 네. 본인은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보면은 그가 알파라고 표시한 것은 매우 유용했는데 그것은 어떤 고정된 의미나 연상의 파생물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을 기능이라는 수학적 개념과 연결시켰다. 여기서 기능이라는 말을 원래는 영어로는 펑션이에요. 펑션. 펑션이라는 말을 수학적인 의미로 우리가 쓸 때는 우리가 번역하는 용어가 따로 있죠. 함수라는 말이에요. 아, 이제 이해하시겠나요? 함수 그 어려운 함수. 뭐, 뜻도 모르겠는데 이게. 함수. 뭐 저기 시그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시그마도 나오지만 쉽게 얘기해서는 시그마. 여러분들이 y equal 2x 플러스 3 뭐 이런 것들 1차 방정식 보셨잖아요. 1차 방정식 y 대신에 거기다 f 괄호 x를 넣으면 이게 함수라고 표현하죠. 함수론이라는 게 수학에 있어요. 펑션 띠어리가 있는데 베어리어블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가변적인 어떤 것이 x라고 친다면 아까 f는 2x 플러스 1이다 그런다면 여기가 x가 1이 되면은 2 곱하기 1이니까 2 플러스 1이니까 3이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x를 2라고 치면은 2 곱하기 2는 4 플러스 또 y는 5. 그러니까 그럼 1대1 대응이 되죠. x가 뭔가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함수라고 그러는 거죠. 어떤 변수가 있으면 그 변수에 따라서 그 다음에 결과치가 이렇게 달라진다. 그래서 그게 1대1 이게 A일 때 여기서는 뭐가 되는가? 여기가 1일 때 여기는 3이라는 수치가 나오고 여기가 4일 때 8이라는 수치가 나오고 여기에서 어떤 규칙이 있죠. 그래서 이게 함수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 펑션이라고 할 때 베타 요소가 들어갔어요. 근데 베타 요소가 말하자면 여기서 x라고 본다면 베타 요소가 어떤 것일지 뚜렷하게 얘가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처음에 1이라고 한다면 답은 항상 뭐 5라는 답이 나와요. 근데 이게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으면 항상 결과로 나오는 답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내가 1이라는 처음부터 내가 1이라는 변수가 아니고 확정된 어떤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거 하나는 이해를 하지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서 x 함수로는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1이다. 그러면 x가 1일 때는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은 뭐예요? 2가 되지만 만약에 2가 되면 3이 되죠? 3이 되면 x를 3이 되면 4가 되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수치들이 대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칠판이 필요할 것 같으네요. 칠판이 필요하신데 이게 내가 산수 공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나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분이 쓴 개념이 이런 거다. 어떤 면 고등 수학을 여기서 쓰고 있어요. 하이 매스매틱스 중에 상당히 추상적인 매스매틱스를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난해해요. 난해하지만 개념 자체는 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베타 요소가 이게 슬픔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공포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알파 펑션을 거치면은 이걸 어떤 가공돼서 이게 알파 요소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설명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여기 당초에 베타 요소가 어떤 것이라고 특정하지 않고 이때 알파 펑션 함수로 혹은 기능이라고 번역했지만 이런 어떤 처리할 수 있는 공정 프로세스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알 수 있는 것으로 된다. 이거죠. 여기서 잘 모르는 것이 어떤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된다. 그 베타 요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꿈으로 꿀 수 없는 어떤 것들인데 이것이 알파 펑션을 만나면서 알파 펑션 하나의 여기 하나 기계가 있다고 알파 펑션을 그냥 기계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는 한쪽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건데 아이는 이 공포를 느낄 수가 없어요. 공포로 아니 슬픔이라고 할 때 아이는 슬픔이라는 정서를 아직은 소화해낼 수가 없다고 친다면 아이는 그냥 무서울 뿐이 이게 슬프다는 것인지 기쁘다는 것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베타 요소인데 이 알파 펑션을 통해서 아 이게 슬픈 정서, 기쁜 정서로 생각할 수 있는 원재료가 나온다는 얘기. 그래서 이게 알파 엘리먼트라는 요소, 알파 요소, 베타 요소였던 게 알파 요소가 되면 이 알파 요소를 가지고 생각을 하거나 꿈을 꿀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정신작용의 원 머티리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베타 요소는 감각자료라고 비오는 보고 있어요. 감각자료라는 건 생물학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어떤 신체 자극으로 스티뮬러스로 남아있을 뿐이지 이걸 정서로 아직 변환이 안 된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변환시킬 수 있는 것이 알파 펑션이다. 그래 우리는 알파 기능이라고 하는데 원래 수학적인 우리말 번역은 함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떤 정서거나 다 이 똑같은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 있죠. 알파 펑션이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 펑션을 구체적으로 너무 이 프로세스만 얘기를 해놓은 거지 실체 자체가 이때 슬플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기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명료하지 않지만 슬픔에도 슬픈 정서도 소화하고 기쁜 정서도 소화하고 놀라는 정서도 소화하고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함수처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설명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어차피 제가 설명하도 어려워요. 지금 이 매스매티컬 마들을 썼기 때문에 이 우리의 어떤 면은 우리의 가장 섬세하고 어려운 정서적인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설명해내기 위해서 하나의 유비적인 방법이죠. 이것도 비유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비유적인 방법인데 이걸 추상적인 매스매틱스, 추상적인 수학적인 메서드를 가지고 우리 과학적인 띵킹을 하도록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거죠. 과학적으로 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조금 전체적으로 시스테매틱하게 사이언티픽하게 이해할 수 있는 툴을 여러분들에 제공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쉽진 않지만 그런 좋은 뜻을 비오니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요인도 그냥 읽어가면서 한번 요인은 하나의 기능을 구성하기 위해 다른 정신적 활동들과 결합하여 작용하는 요인이란 말은 팩터라는 말이에요. 팩터라는 말은 우리말로 여러분들 인수분해 해봤죠? 네. 인수라는 말이 팩터예요. 팩터. 그러니까 인수분해할 때는 우리가 어떤 것 속에서 10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요? 여러분 아주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보세요. 10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 곱하기 5. 그러니까 이때 인수가 뭐예요? 팩터가 2와 5가 팩터잖아요. 2하고 5. 아, 네. 그때 우리가 수학에서 배웠던 인수라는 개념이 여기서 팩터라는 얘기. 이걸 요인이라고 번역했어요. 네. 더 할까요? 예. 밑으로? 예. 그렇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그는 정서라는 탐구 영역에 과학적 엄격성을 부여하려고 시도했는데 나중에 우리는 정서를 포함하는 새로운 종류의 과학, 즉 신비적 과학 또는 정서적 과학을 혼돈과 복잡성 그리고 새롭게 출현하는 것들을 추적할 수 있는 비선형적이고 직관적인 과학을 그리고 비운의 작업이 앞서서 보여주었던 새로운 수학적 모델들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비운은 나중에 과학은 살아있는 대상이 아니라 생명 없는 대상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하게 된다. 근데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수학적으로 가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생각이 바뀐 건가요? 그게 좀 난사반데 제가 읽어본 결과로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트레디셔널 사이언스하고 자기의 새로운 방법을 비교를 하고 있다고 보여요. 과거의 과학적인 개념으로서는 우리의 그건 무생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트레디셔널 사이언스로서는 정신 분석을 이해할 수 없다예요. 그렇지만 본인이 이분은 새로운 사이언스를 만들고 싶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학적 모델을 도입을 하면서 비선형적이고 직관적인 과학, 그러니까 이걸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 없는지는 몰라요. 비온 나름대로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이언티픽한데 과거에 일반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정서를 대상으로 하는 게 사물을 대상으로 자연을 이해하는 데 사용됐던 이 전통적인 과학을 그대로는 우리의 정신적인 것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은 수학적인 모델을 도입하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창안을 해서 우리의 어떤 정서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과학, 그래서 신비적인 과학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미스티컬한 사이언스죠. 그래서 정서적 과학, 신비적 과학, 정서적 과학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잘 얘기를 하시죠. 제가 다시 한번 비혼의 꿈을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죠. 비혼은 나중에 우리는 정서를 포함하는 새로운 종류의 과학, 즉 신비적 과학 또는 정서적 과학을 혼동과 복잡성 그리고 새롭게 출현하는 것들을 추적할 수 있는 비선형적이고 직관적인 과학을 어떠면 이분은 창립하고 싶어 했다. 이런 과학을 만들고 싶어 했다는 이런 새로운 과학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트레디셔널 사이언스로서는 담아낼 수 없는 우리의 정신적인 내용물들을 잘 담아내서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직관적 과학, 어떠면 직관적인 그 신비적인 과학, 그래서 혼동과 복잡성을 담아낼 수 있는 과학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과학을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이 말을 알아들어요. 트레디셔널 사이언스는 우리의 정신분석의 세계에 도입할 수 없다. 우리를 과거의 전통적인 사이언스 가지고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새로운 미스티컬 사이언스에서는 이게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그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온이 꿈꾸는 새로운 과학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앞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비온은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새로운 과학을 꿈꾸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우선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그 비선형적이라는 거가 이제 그 비온이 나중에 이제 점, 선, 원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하고도 어떻게 좀 연결이?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가서 또 봐야 되겠지만 기하학적인 개념까지 도입을 하는 거죠. 단순하게 심플하지가 않고 여러 복합적인 현상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네. 여기 알파 기능에 대해서 알파 기능은 아까 잘 설명해 주셔서 궁금한데요. 위에 보면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을 통해 그는 정확한 논리에 대한 감각을 성취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과학자들과 수학자들을 따라 단어의 첫 철자를 사용했습니다. 그 사랑은 L, 미움은 H, R은 K, 아이디어는 I, 이성은 R. 이성은 R이라고 하는 reason이고 I는 ideas예요. 그리고 F는 face. 그래서 알파는 알파, 베타는 베타로 이렇게 썼고요. 이제 어쨌든 이렇게 수학자가 되고자 이렇게 처음에는 어떤 과학적으로 인문을
흔히 말하는 객관적인 과학적으로 전통적인 과학적으로 입문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과학으로 이렇게 다시 새롭게 발돋움했다라는 거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온 신비가 그리고 메시아 사상의 담지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분이 얘기를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게 이분은 수학자이지만 어떠면 과학자지만 이 과학자는 과거의 과학자 가지고 자기 비원식의 과학자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또 신비가지만 이 신비가도 과거의 다른 신비가하고 다른 비원식의 신비가, 비원식의 영성가. 그래서 이 독특함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같은 용어지만 이분은 어떤 의미로 썼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네.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요, 이제 비온이 이제 오 안에서 그리고 오로부터의 변형을 도입했는데 이때 그는 그의 이론에서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래서 제가 루비콘 강이 뭔가 찾아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 뜻이 어느 나라의 로마 얘기, 로마. 아 그래요? 근데 이제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정도로 진행된 이 일을 그대로 믿고 이게 아마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어린 상황이다. 시절에 읽었던 영웅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네. 시서가 아, 루비콘 강을 건넜을 때는 원로원에 대한 혁명을 이게 쿠데타를 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외방에 나가서 외방 정보를 하기 위해서 군대를 줬는데 이 군대를 자기 국경 안으로 되돌아왔다는 얘기는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는 얘기니까 이때는 이미 시서는 충성스러운 이 원로원이 보낸 장군이 아니고 이미 적군으로 돌아온 거죠. 내란자로서. 그래서 이게 살아남느냐 죽느냐 이제 그거밖에 없는 거지 여기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 이미 저질렀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리를 건너면 다시 과거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살거나 죽거나 밖에 남아있는 게 아니죠 지금 상황은. 그 여기서 또 무슨 얘기냐면 이 오라는 개념을 들여왔을 때 네. 이때 이분이 심볼릭하게 런던에 있다가 로스앤젤레스로 옮겼어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와서 분석도 하고 사람들 가르치기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이때 미국으로 오기 직전 올 무렵에 이 책이 미국에 떠나기 직전에 출간된 책인데 심볼릭하게 그러니까 런던에 살 때는 감히 출간을 못했다고 거꾸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책이 출간되면서 바로 과거에 클라인의 제자 클라인의 후계자로서의 이미지를 굳혀왔던 비온이 무너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클라인과 적대 관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클라인에 대한 반역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분리개별화 과정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죠. 엄마로부터 떠나는 과정인데 이만큼 페인풀해요 지금. 그 과정이 어떤 클라인이 직접 박해한 건 아니지만 이 제자들로부터 엄청난 멸시와 모멸을 받게 되는 과정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새로운 오라는 개념, 신비성으로 들어가면서 클라인 학파에서는 우리 가문에서 이미 지워버린 존재가 됐다. 이런 얘기죠. 비오는 이미 우리 클라인 학파의 제자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규정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 저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형이라는 저서죠, 교수님. 그렇죠. 트랜스포메이션. 네네. 그 뜻이었네요, 교수님. 루비콘 강이. 네.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오늘 신비가로서의 비온, 즉 신비적 분석가로서 비온이 공식적으로 출연했음을 나타낸다. 신비가로서의 그의 면모는 프로이트의 신비적인 면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맨 마지막에 보면요, 비온의 초기 관념인 담기는 것 안에는 환자에게 경청하는 방식에 관한 미묘하고 또 심오한 변화가 암시되어 있다. 우선 여기서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이게 1965년에 발간된 책이에요. 원문에는 196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번역서에서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담는 거, 담기는 거 개념과 함께 하나의 패러다임을 하는데 그것은 분석가가 임상적 순간의 정신적 내용과 관계없이 자신이 경험하는 것을 즉 과정을 듣고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굉장한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를 여러분들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해 보세요. 뭐가 달라졌는지. 그러니까 그 비오는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이제 처음에는 이제 환자 이야기를 듣고 뭔가 그 내용을 듣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그 여기서 말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거는 듣고 있는 자신이 어떻게 경험하는가. 그러니까 환자를 경청하는 거는 기본이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경청하는 나를 경청하는 거. 그러니까 경청하는. 듣고 있는 나를 이해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컨텐츠라고 할 때는 과거에는 우리가 프로이드의 개념 속에 이드 사이콜로지 속에서는 어떤 게 기본이었어요? 무의식의 의식화죠. 그러니까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 컨텐츠 내용이 중요했던 거죠. 이번에 성적 욕동이나 공격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분의 무의식에서 지금 이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컨텐츠를 곰곰이 생각하는 이런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비혼이 지금 컨테인과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 컨테이너, 컨테인드 이런 개념들은 여기서는 컨테이너와 컨테인드라고 할 때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담자의 무의식이죠. 어떤 무의식이 내가 컨테이너하면서 내가 담아내면서 이걸 소화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 속에서는 그냥 그 내용을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것과 이게 매치가 돼야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교수님 이게 그 선택적 사실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선택적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 그 이제 8장에 보면은 기훈이 그 기훈의 임상이 나오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내담자, 그러니까 환자와의 어떤 희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의 무의식적 불안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야생적 사고와 상상적 추측으로 이제 탯줄을 연상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탯줄의 연상이 나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바로 이거는 이제 이 분석가가 이 환자를 대면하면서 내용이 아닌 본인이 이렇게 그 무의식에서 나오는 어떤 자유현상, 그러니까 이 탯줄이라는 여기 이미지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내용과 관계없는 자신이 경험하는 과정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탯줄뿐만 아니라 그 전에 더 복잡한 과정들이 생기면서 탯줄 연상이 나왔겠죠.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꿈을 가져와요. 이제 피분석자가 이제 꿈을 가져오는데 그 뱀을 이제 자기가 꿈에 뱀이 나오는데 자기가 이제 보이스카웃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 훈련되었던 경험으로 이제 뱀의 머리를 눌러서 결국은 이제 그 뱀을 잡아서 이렇게 뱀한테 진 게 아니라 뱀을 이제 이겼다라는 어떤 이런 연상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갖고 오더라고요. 분석가는 뱀이 하나는 굉장히 어머니의 내부에 있는 아버지의 피니스라고 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엄마의
엄마에게 붙어서 굉장히 아주 괴팍하게 그 빌붙어 있는 아버지의 그런 못된 이미지로도 이렇게 했고 또 본인 분석가로서의 자기도 그 엄마의 탯줄에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 표독스러운 아버지에 대한 몽등시한 그런 부분으로도 이렇게 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예, 그러니까 경험들을 내담자의 진술, 내담자가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것, 이걸 컨테인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무의식에 있는 어떤 것들과 접점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나의 무의식에 있는 어떤 것과 만날 때만 이게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내가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내담자의 머티리얼을 대하면서 내담자의 얘기를 듣고 있는 내가 지금 그쵸.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죠? 그쵸.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나 느낌이 오면서 이게 어쩌면 무의식의 의식화죠. 근데 이건 내 안에 있는 것인데 내 안에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담자의 오와 나의 오가 이게 이 프로세스가 일어나면서 나에게 떠오르는 것들이죠. 이게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인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어떤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지금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내 안에 일어난 프로세스 자체가 이것을 듣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담자를 경청하지만 나는 내담자를 경청하는 방법이 내 안의 움직임에 경청하는 것,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듣고 느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내담자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담자와 내가 공동작업이 일어난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내담자는 일단 여기에 와준 것이 고맙죠. 내담자가 오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것을 느끼거나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인터랙티브하게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이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과정 속에서 어떤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 스스로는 이걸 프로세스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프로세스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알파 펑션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자기의 무의식을 의식화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지금 대행해주고 있는 게 분석가죠. 기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석가는 환자의 말을 듣기보다는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기 자신을 들어야 한다. 이것이 기훈이 정신분석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기법 형태로서 신비적 정점을 도입한 방식이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정점이란 말은 무슨 얘기예요? 버텍스란 말은 꼭지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삼각형이 있으면 세 개의 꼭지점이 있죠. 키워드. 그러니까 버텍스라는 어느 한 관점, 지금까지는 우리가 심리적인 관점만 봤는데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말 자꾸 잊어버리는데 꼭지점. 네, 정점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정점. 네. 여러 개의 정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 하나의 정점에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퍼스펙티브를 신비적인 어떤 퍼스펙티브를 가져온 거죠. 여기에서 잘 모르지만 이 프로세스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내담자의 머티리얼과 나의 무의식에 있는 어떤 것들이 서로 만나게 되는 거죠. 네. 네, 보면은 이제 오 메시아 사상 그리고 신비주의의 숨은 질서 보면은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오는 표상들, 이미지들, 상징들로부터 자유로움은 항상 유동하는 궁극적 실제로 정의될 수 있다. 기훈이 오를 선택한 이유는 추측건데 그것이 원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포괄하고 담을 수 있기 때문인 듯하다. 기원은 오를 주로 유아와 엄마 그리고 피분석자와 분석과 관계라는 맥락 안에서 사용했다. 이 측면은 오의 외적 표현인 정서적 경험의 감각,
자극들을 가리킨다. 우리는 오의 더욱 신비한 원천들, 즉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 자체와 그 안에 거주하는 신비한 존재들을 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신비가는 신비화하지 않는다. 그는 명백함 안에 숨어있는 신비스러움을 발견하고 그리고 역으로 신비스러운 것 안에 있는 명백한 것을 찾아낸다. 교수님 여기 더 보충해 주실 수 있어요? 여기 어쩌면 엄청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아마 이 속에는 우리 신비 체험이 많은 우리 수녀님이 소환 내용을 우리한테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속에 이 신비주의가 엄청난 내용이에요. 아니, 저거 특별히 더 할 얘기는 없고요. 근데 그 마지막 그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이제 이게 명백함과 신비 속에서 명백함이 있고 명백함 속에 이제 신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돌이켜 보니까 이제 캐드르간에서 이제 성사라는 게 있거든요. 네. 성사라는 이제 보통 가시적인 거, 눈에 보이는 불치 안에서 이제 숨어 있는 하느님의 어떤 그 현존을 발견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이 이제 드러내는 얘기하는 거라고 이제 같은 비슷한 맥락을 저는 보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도움 말씀 주셨어요. 아마 영성수련 속에서 일상 삶 안에서의 영성수련이라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일상 삶 안에서 신비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지금 비온이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이죠. 한쪽에서는 우리가 임상 경험들을 얘기할 땐 틀림없이 여기서는 정서적 오의 외적 표현이다. 우리가 잘 모르는 이 신비의 외적 표현이 정서적 경험의 감각 자극들로 나와 있다. 이게 베타 요소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 감각 자극들을 프로세스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분석가로서 작업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런 오의 외적 표현을 머티리얼로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것과 비온을 좀 더 깊이 읽으면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마 번역한 내용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우리가 비온의 작업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우리는 오의 더욱 신비한 원천을, 즉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 자체와 그 안에 거주하는 신비한 존재들을 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 이분의 신비가로서 어떤 부분들이 표현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임상 이론으로서 이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떤 면에서 오의 외적 표현을 다루어내는 과정일 수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비온의 작업들을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서는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되죠. 우리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무의식의 세계는 대부분 억압된 것들이 담겨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것은 억압되지 않은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억압되지 않은 그 무의식 그 자체와 그 무의식 속에 거주하는 신비한 존재들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죠. 그럼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아마 비온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이런 몇 마디로 요약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비온이 얘기하는 건 함수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신비적 존재를 무엇으로 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성에 어떤 영성을 가지는가가 달라지겠죠. 신비적 존재를 무엇으로 이해할 것인가. 신비적 존재라고만 얘기했지 그것 자체를 명료하게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신비적 존재라는 이 속에, 여기서는 영문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이 좀 더 생생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문에는 if one reads beyond carefully, one detects another more mystical source of awe. 여기서 비온을 주의 깊게 더 읽는다면 우리는 오의 더욱 신비한 원천을 보게 될 것이다.
O의 원천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그 신비의 원천은 어디냐면 the unrepressed unconscious itself. 그러니까 the unrepressed unconscious itself라는 얘기 자체가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 그 자체. 이게 신비의 원천이라는 얘기죠. 새로운 신비의 원천이.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and its luminous denizens. 그 속에 있는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의 세계가 있고, 그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신비적인 존재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존재 자체를 클리어하게 설명하지 않는 한, 이건 아까 X하고 비슷하죠? F, 어떤 X의 함수라고 할 때 X가 무엇이, 여기에 어떤 값을 X에 부여하느냐는 여러분들이에요. 여기서 신비한 존재들을, 여러분이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까지는 우리가 공통인데,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로 볼 수 있겠죠. 이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 속에는 신비한 존재들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 신비한 존재들을 무엇으로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간에 대한 이해, 어쩌면 삶에 대한 이해, 어쩌면 우주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겠죠. 이건 인생론이고 우주론이기도 하죠. 어쩌면 또 여러분의 영성이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오픈 시스템이에요. 비혼의 시스템은 제가 봐서 누구나가 비혼을 이용하지만 비혼은 여기에서는 아까 얘기한 알파 함수를 여러분들 줬어요. 이 알파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여러분들 몫이. 그러니까 기계를 발명해 줬어요. 이 기계를 가지고 뭘 생산할지는 어떤 머티리얼을 넣느냐에 따라서 제품은 나오는데 다른 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밑에 신성으로서요를 보면은 이제 환자 자신이 지금까지 수용할 수 없었던 정서들이 되는, 그러니까 becoming 되는 그 바로 그 행동 안에서 그는 다시 자기 자신이 되는데, 이때 자기 자신은 새로운 어떤 것이다. 지금까지 막혀있던 정서를 수용하는 것은 그의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이데아 형태들, 가로 열고 타고난 그리고 획득한 전관념들, 즉 미래에 대한 비망록의 전체 장관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그리고 눈에나 물 자체가 새롭게 수용한 정서와 결합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출현하도록 허용한다. 그러니까 새롭게 수용된 정서는 닫혀있는 정서를 여는 열쇠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이 위에서 말씀하신 그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이라는 것들이 이제 환자가 분석가를 만나서 이제 수용할 수 없던 정서들이 수용되면서 이제 억압되었던 무의식의 문이 열리고, 억압되지 않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의 문이 열린다는 얘기. 네. 그래서 이 말을 알아듣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통 이해하고 있는 무의식은 억압된 무의식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가 숨어 있는 곳을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트루스가 있는 곳이에요. 네. 근데 이 말이 지금 비혼이 얘기가 논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많은 사람이 회의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억압된 무의식과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을 지금 섞어서 쓰고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죠. 네. 근데 그 속에 비혼의 비전에 의하면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이 있고, 그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 쪽에는 신비한 존재들이 거주하고 있다예요. 그 레지던트가 누군지 인터뷰해보기 전에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공동 인터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만 인터뷰가 허용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무의식의 세계는 여러분만이 탐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도 여러분밖에 어떤 결과를 이루어낼까는 여러분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 무의식의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의 영역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분이 침해해서 들어가서 어떻게 작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보이죠. 참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이 정확하게 태어날 때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여러분에게 신성이 있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무한성을 가지고 아이가 성장하면서 예. 이제 무의식을 이제 억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은 성성을 비유를 해본다면은 애단동사는 말할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규제가 오니까 그게 이제 억압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잘은 모르겠네요.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이라는 거가. 수녀님이 그렇게 예. 수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뭐가 떠올랐냐면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 복음서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라는 거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수녀님이 말씀하신 정말 무의식이 억압되지 않은, 그러니까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을 가진 그 상태. 그러니까 정말 그 순수하고 정말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잘 설명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 초자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억압할 거리가 없는 아주 태어났을 때 그 베이비 원형 그 자체. 순수한 모습이죠. 네,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거를 듣면서 저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앞문단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한자가 이런 비용과 같은 그런 분석가를 만났을 때 이때 그때 수용할 수 없었던 정서들이 이제 오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은 모든 것을 이렇게 수용해주는, 네, 그런 분석가 앞에서의 어떤 무의식, 그 한자가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전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가보지 않은 세계는 무서운 세계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 무섭다는 것 속에서는 우리의 생의 본능도 있고 죽음의 본능도 있다고, 만약에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어떤 우리를 정신병리적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 안에는 이 세상에 와서 발달시켜야 될 많은 탤런트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 탤런트가 있는 보물창고가 무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보물창고가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익숙한 건 억압된 맨날 잠궈놓고 지내는 억압된 무의식만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이 정말 우리에게 자유의 공간, 안전한 공간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무의식의 영역을 우리가 접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쩌면 정신분석을 인간 병리론, 정신병리론으로 볼 것이냐, 인간 발달, 인간 성숙이론으로 볼 것이냐의 차이가 여기도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설명이 굉장히 아주 심플해서 알아듣기 어렵고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고리죠. 우선 자기 스스로가 막혀있던 정서가 수용하는 것, 이거 있으면 미스티리어스하게 지금까지 잘 모르고 있었던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의 문이 열렸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심플한 과정이에요. 만약에 이 과정만 여러분이 잘 터득을 하면 여러분은 이미 도통하는 거죠. 근데 비온이 그냥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막혀있던 정서를 수용하는 이 과정, 어쩌면 우리 정신분석에서 자기의 정서를 수용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있는 것 줄도 모르고 있던 우리의 무한한 세계를 접하게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네.
근데 아까 권장수님 우리 이제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기서 정신분석적으로 얘기한다면 누군가가 자기를 온전하게 수용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대상이 있을 때 지금까지 무서워서 자기가 수용하지 못했던 자기의 정서를 수용하는 과정이 생기죠. 그래서 내담자가 자기 정서를 수용하게 되는 것은 누구의 도움이냐면 분석가의 도움, 분석가의 알파 펑션을 통해서 이 도움을 통해서 자기의 정서를 가져가기 시작해요. 자기 정서를 만나게 되면서 이게 잘 이루어진다면 자기 안에 자기는 지금 힘든 어떤 자기 내면 세계만 보고 있었는데 힘든 세계가 아니라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 발달의 가능성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을 열 수 있는 자는 자유스러운 자인데 이 자유스러움은 정서적으로 자기를 수용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정서적인 수용이 이루어지면 지금까지 감히 열어볼 생각을 못하던 자기 무의식, 여기는 자기의 보화가 있는 곳, 자기의 탤런트가 있는 그 무의식의 문을 빗장을 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걸 자기가 연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이 오가 스스로 열고 발현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죠. 근데 이 오가 발현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수용할, 자기 정서를 수용할 능력이 있는 주체에게만 이게 허용된다. 그러니까 어떤 오를 수용할 만한 능력이 있는 인격에만 오가 발현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건 어느 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여러분의 오를 만나는 과정을 체험해야만 이 비오를 결국 이해하는 거죠. 인디비듀얼라이즈 한 것을 비오는 우리에게 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내 안에 영원히 진화하는 유아가 있다라는 말을 크루슈타인이 했잖아요. 예. 그런 의미가 뭔가 이렇게 그동안 억압되고 뭔가 이렇게 방해하는 아까 말한 방해하는 요소 이런 것 때문에 그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의 분을 그러니까 무의식의 세계를 볼 수 없었고 느낄 수도 없었고 열 수도 없었는데 아까 이제 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분석가가 어떻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기운이 말하는 담아주기나 몽상이나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치료 세션 안에서 이제 환자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수용하고 이제 그럴 때 그 문이 열리면서 자기가 주체자가 되어서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건강한 자유죠 말하자면. 그래서 뭔가 성장을 향해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 아주 그 힘, 또 청소, 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굉장히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뭔가 나아가는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걸 휴먼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 잠재력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스스로 발현할 수 있게 되겠죠. 어쩌면 휴먼 포텐셜이라는 것을 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 안에 있는 성장 가능성, 잠재성,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적절한 환경을 만나면 싹이 트고 꽃을 피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씨가 있어도 이게 자라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 씨를 심었다고 얘기를 할 수 없죠. 이 씨는 이미 있었는데 이 씨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 씨를 우리가 심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과 그 무의식 안에 있는 신비로운 존재라고 할 때 이 신비로운 존재를 우리 분석가가 심어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분한테 어떤 그 씨를 심어줄 수는 없다. 이분은 타고날 때 이 귀한 씨들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죠. 우리가 현대정신분석 쪽에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내담자를 만날 때 내담자 안에 힐링 파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존중할 때만 그 대상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것하고 같은 얘기죠. 그 힐링표를 그렇다면요. 예.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이 오의 한 형태잖아요. 그렇죠. 오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근데 여기 문장으로 보면은 억압된 무의식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억압된 게 아니라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 예, 근데 억압된 무의식을 열어줌으로써 이대 형태를 만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잘 이해를 이제 하셔야 돼요. 억압된 무의식을 열므로써 또 만날 수 있지 않느냐. 어쩌면 이 두 과정이 다 있어야 될지도 모르죠. 억압된 무의식을 열고 그래서 감정이 자기 것을 된 후에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을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억압된 무의식이라고 하니까 약간 오염된 무의식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성으로서의 오잖아요. 그렇죠.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이라는 건 신성으로서의 오. 그렇죠. 그런데 억압된 무의식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거기에는 방해 요소들이 있어서 그 안에는 조금 뭔가 이렇게 아주 처음부터 천연적으로 갖고 있는 그 지하 자원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만들다가 조금 이렇게 잘못 만들어서 도자기 폐기물 처리장일 수도 있고 네, 약간 그런 느낌. 플라스틱 이걸 버려둬서 그게 야산이 된 경우도 있고 쓰레기 처리장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어떤 이미지인데 이 두 가지를 달리 보고 있는 것도 아주 흥미롭죠.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의 세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억압한 것들이 열린다. 억압한 것들이 담겨 있는 어떤 장소로서의 무의식의 세계하고 다른 이게 대비되는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을 클리어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녀님 얘기대로 이게 왜 이게 제가 여러 번 읽었을 때 처음에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제 눈에도 억압된 무의식이라고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저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읽었어요. 그 우리 근데 눈이 교수님 그 밑에 보면은 예, 설명이 있어요. 설명이. 예, 한번 밑에 보시죠. 보면은. 아이고 근데 시간이 다 됐는데 어쨌든 그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은 수학적으로 무한대와 절대적 대칭을 이룬다고 했고요. 이제 우리가 말한 그 오해에 관한 그 신성은 그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또 그 인간 개인의 종교적 본성을 갖고 태어나면 예배 욕구에 적응하기 위해서 상상력을 통해 창조된 신들을 만들어낸다. 만들어 놓고 존경과 경외심을 갖는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반전, 이게 좀 약간 대칭을 이룬다라는 개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비혼의 어떤 여기서 디어티라고 하는 신들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크리스천 어떤 가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개념의 가드라는 개념을 이분이 설명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걸 다 함께 설명할 수도 있고 아까 우리가 알파 펑션 설명했듯이 이게 함수라고 본다면 어떤 개념이 들어가도 이 비혼의 툴을 통해서 설명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비혼 스스로는 어떠한 퍼스널한 종교관이나 퍼스널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별개의 문제죠. 근데 여기에서 어쩌면 그로스슈타인이 조금 오버할 수도 있겠죠. 비혼의 영성을 어느 쪽이라고 진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그것을 비혼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비혼의 내적 세계가 어떤 것이었는지, 이분이 어떤 영성적인 삶을 사신 분인지 아닌지, 그 영성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떤 신비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분이 이 어떤 자기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컨텐트 자체에 대해서는 잘 드러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게 이분의 또 신비로운 부분으로 이분 자체가 신비로운 대상으로 남아버리는 거죠.